엄마, 가게 하려는 거 아니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 안 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엄마, 나이 생각해요. 74세에 무슨 새 가게를 해요? 박 씨는 딸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네가 내 인생까지 결정할 권리는 없어. 엄마, 괜히 돈 낭비하지 마세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4세 박순덕 씨입니다. 박 씨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딸 하나를 키워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남편이 생전에 차려주었던 작은 반찬 가게 하나뿐이었습니다. 살기 힘들었지만 자식 생각을 하며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하나 담그는데도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3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담았습니다. 이러니 동네 사람들은 순덕이네 김치가 최고야, 순덕이네 멸치볶음은 정말 맛있어 라며 입소문을 냈습니다. 그렇게 박 씨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습니다. 딸 미영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학원비를 대주고 대학까지 보내준 어머니였기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미영이는 항상 고생하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커서 꼭 효도할게요. 가게도 물려받아서 더 잘 키워볼게요.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미영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약속을 지켰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뿐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박 씨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명의도 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어차피 미영이가 가져갈 가게였기에 말 그대로 명의만 이전했던 겁니다. 미영이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운영은 박 씨가 계속하기로 했었습니다. 미영아, 가게는 내 명의로 해줄게. 대신 나중에 엄마가 늙으면 잘 챙겨줘야 한다. 당연하죠. 엄마, 걱정 마세요. 그리고 혹여나 엄마가 더 이상 못하시게 되면 그땐 엄마가 일군 가게를 제가 더 발전시켜 볼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효녀로 소문난 딸과 30년 경력의 어머니가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미영이에게 첫 아이가 생기고 생활이 바뀌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였습니다.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이 달라졌는데 메뉴를 좀 바꿔보는 게 어때요? 미영이는 요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며 변화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단골 손님들이 좋아하는 맛을 지켜왔습니다. 갑자기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점점 더 강하게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영이가 가게에 와서 선언한 것입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이제 가게에서 손 떼주세요. 제가 혼자 운영할게요. 30년을 함께한 가게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박 씨의 반찬 가게가 동네에서 유명해진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반찬을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4년 박 씨가 가게를 시작했을 때 동네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아직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이었고 동네 상권이 살아있던 시절이었을 때였습니다. 박 씨는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시장에 나왔기에 주변 시장 상인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렇게 일찍 나오는 건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신선한 배추를 고르고 젓갈도 직접 맛을 보며 골랐습니다. 특히 김치를 담그는 시기가 되면 재료를 고를 때 더 신중해졌습니다. 배추 절이는 시간부터 양념 비율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가며 최고의 맛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단골 손님은 옆집에 사는 김 씨였습니다. 사장님, 김치 좀 먹어봐도 돼요? 냄새가 너무 좋네요. 그럼요, 맛보세요. 오늘 새로 담근 김치예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담그신 김치 맛이랑 똑같네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어요? 정성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법이죠. 급하게 만들면 맛이 안 나요. 김 씨는 그날부터 박 씨 가게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언니네 김치는 정말 달라. 집에서 담근 맛이 나. 김 씨가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을 하고 다녀서인지 박 씨의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맘만 신경 썼던 건 아닙니다. 박 씨는 가게를 방문해주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챙겼습니다. 독거노인인 최 씨 할머니가 오시면 반찬을 조금씩 더 담아드리면서 따스한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서비스예요. 혼자 사시니까 조금씩 여러 가지 드세요. 최 씨 할머니는 항상 박 씨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동네로 이사 오면 집에서 만든 밑반찬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신혼 때는 밑반찬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이거 드시고 천천히 배워가세요. 이렇게 먼저 베푸는 박 씨였기에 박 씨에게 하나둘씩 쌓인 신뢰는 3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손님들에게 박 씨의 가게는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사랑이 넘쳐나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미영이도 어릴 때부터 이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착한 성심은 그대로 담는다고 미영이는 고등학생이 되자 주말마다 가게 일을 도와줬습니다. 무거운 것도 나르고 반찬 포장도 척척 해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을 텐데도 그걸 꾹 참고 박 씨 곁을 지켰습니다. 손님들도 그런 미영이를 참으로 예뻐했습니다. 미영이 참 잘 컸네. 순덕 언니 복이야. 미영이가 워낙 착해서 도움이 많이 돼. 엄마, 제가 대학 가면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실제로 미영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방학 때마다 가게에 나와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했습니다. 엄마, 젊은 손님들은 매운 김치를 좋아해요. 청양고추를 조금 더 넣어보는 게 어때요? 그래, 한번 해보자. 미영이의 제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작게 만들어 본 매운 김치는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 씨는 먼저 이런 제안을 해준 딸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우리 미영이는 머리가 좋아. 나보다 아이디어가 더 많아. 대학 졸업 후 미영이가 취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보다는 나오는 날이 줄었지만 시간이 되는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배운 덕분에 가게 장부 정리도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엄마, 매출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세요. 어떤 반찬이 언제 많이 팔리는지 알면 도움이 될 거예요. 미영이가 만든 매출표는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편했습니다. 역시 대학 나온 사람은 다르구나.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이 알고 있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30년 경험의 어머니와 새로운 지식을 가진 딸의 조합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러니 동네 상인회장인 이 씨도 박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누님은 정말 복이 많아. 딸이 이렇게 효성스럽고 능력까지 있으니. 미영이가 워낙 착해서요. 제가 복을 타고났나 봅니다. 그만큼 미영이는 박 씨에게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영이가 결혼 준비를 할 때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던 박 씨의 눈에도 예비 사위인 준호 씨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님, 미영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 씨도 착한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해요. 우리 미영이 잘 부탁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박 씨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4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해준 건 이보다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미영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다 너를 위한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가게 명의도 미영이 앞으로 넘겨주었습니다. 30년간 일군 가게를 딸에게 물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가게는 엄마가 계속 운영하세요. 저는 회사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 내가 늙을 때까지는 내가 할게.
그 다음은 너가 이어받고.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미영이의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박 씨는 평소처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가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가게에 손주를 데리고 온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아기는 괜찮고? 아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요즘 가게 매출이 어떤가요? 박 씨는 의아했습니다. 미영이가 매출을 물어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출? 평소와 비슷해. 왜 그런 걸 갑자기 물어보냐?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육아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오빠 월급만으로는 힘들어서요. 그럼 엄마가 도와주면 되지. 얼마나 필요하냐? 엄마, 그게 아니라요. 가게 수익을 좀 더 늘릴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미영이가 꺼낸 이야기는 박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반찬 가게보다는 편의점이나 분식점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 반찬보다 간편식을 더 선호해요. 미영아, 갑자기 무슨 소리냐? 우리 가게는 30년 동안 반찬으로 해온 곳이야.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옆 동네 편의점은 하루 매출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더라고요. 딸 미영 씨의 말에 박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단골 손님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니 박 씨는 미영이의 의견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단골 손님들은 어떻게 할 거냐? 김 씨도 최 씨 할머니도 모두 우리 반찬만 드시는데. 엄마, 할머니들도 젊은 사람들처럼 편의점 음식에 적응하실 거예요. 시대 흐름이에요. 그날 이후로 미영이는 자주 가게 운영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김치 담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공장에서 나온 김치를 팔면 훨씬 효율적일 텐데요. 미영아, 우리 김치는 손맛이 있어서 손님들이 찾는 거야. 공장 김치랑은 맛이 다르지. 하지만 이익을 생각해봐야 해요. 시간 대비 수익이 너무 낮아요. 미영이는 회사에서 배운 경영 지식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씨는 소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미영이가 가게에 새로운 상품들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미영아, 이런 건 왜 갖다 놨냐? 엄마, 젊은 손님들이 편의점 물건도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일석이조예요. 하지만 결과는 미영이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순덕 언니, 가게가 좀 어수선해졌네. 예전처럼 정갈한 맛이 안 나. 미안해. 미영이가 젊은 손님들을 위해서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대형마트에 가지 여기까지 와서 라면을 사겠어? 순덕 언니 반찬이 좋아서 오는 건데. 박 씨는 딸에게 단골 손님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미영아, 단골 할머니들이 좀 불편해 하신다. 예전처럼 하는 게 어떨까? 엄마, 할머니들 말씀만 들으면 언제 발전해요?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인 최 씨 할머니가 박 씨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순덕아, 어제 김치를 샀는데 맛이 이상하더라. 너가 담근 게 아니지? 언니, 죄송해요. 요즘 미영이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자고 해서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순덕아, 솔직히 말하는데 예전 맛이 그리워. 다른 김치는 속이 안 편해. 언니, 알겠어요. 다시 예전 방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박 씨가 미영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미영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할머니 한 분 말씀 때문에 계속 비효율적으로 할 건가요? 경영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영아, 30년 단골 손님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사업은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라고요. 이때부터 모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30년간 쌓아온 전통을 지키고 싶었고 미영이는 변화를 통한 수익 증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영이가 둘째 아이까지 낳고 나서 가게에 더 자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기존 방식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고집스러우세요? 미영아, 고집이 아니라 신뢰야. 손님들이 우리를 믿고 오시는 건데. 실례로 배가 부르나요? 현실을 봐야 해요. 미영이의 말투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한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가 가게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 매출로 어떻게 살아요? 한 달 수익이 고작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도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 먹고 살 만큼은 나와. 엄마, 제 아이들 교육비도 생각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박 씨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효녀로만 알던 딸이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의 변화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3개월 후 가게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미영이는 박 씨의 동의 없이 기존 반찬 진열장 절반을 없애고 냉동식품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가게에 나온 박 씨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미영아, 이게 뭐냐? 냉장고는 왜 들여놨어? 엄마, 냉동만두랑 냉동볶음밥 같은 걸 팔려고요. 요즘 맞벌이 가정에서 많이 찾아요. 그럼 우리 반찬 자리는? 반찬은 인기 있는 것만 몇 가지 남겨뒀어요. 비효율적인 건 정리했고요. 박 씨는 미영이의 말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젓갈무침,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김 씨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 여기가 순덕 언니네 맞나? 완전히 달라졌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더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편리하게? 내가 사려던 시금치 나물은 어디 갔어? 할머니, 시금치나물 대신 이 냉동나물이 있어요. 더 간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냉동나물? 아이고, 그런 건 맛이 없어. 언니가 만든 걸로 줘. 죄송해요. 할머니, 이제는 안 만들어요. 이게 더 경제적이거든요. 김 씨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30년 단골이 빈손으로 돌아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 씨가 저녁에 미영이에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김씨가 아무것도 안 사고 가셨다던데? 엄마, 할머니들도 적응하시면 돼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편하다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미영이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이튿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단골 손님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뭐야? 가게가 편의점이 됐네. 할머니, 시대에 맞춰서 바꾼 거예요. 시대에 맞춰. 우리가 30년 동안 온 이유를 모르겠구나. 순떡이 손맛 때문에 온 건데. 할머니, 손맛도 좋지만 실용성이 더 중요해요. 실용성. 아이고, 말이 안 통하네. 최 씨 할머니도 그날부터 가게에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씨는 매출 장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미영아, 매출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 새로운 상품들은 안 팔려?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영이가 기대했던 젊은 고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30년 단골들만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동네 상인회장 이 씨가 걱정을 표했습니다. 누님, 요즘 가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미영이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꾼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가지. 박 씨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딸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영이가 기존 반찬 제조를 못하게 막은 겁니다. 엄마, 이제 반찬 만드는 거 그만해요. 시간 대비 수익이 너무 낮아요. 미영아, 그럼 우리는 뭘 팔아? 냉동식품이랑 편의점 용품으로만 해도 충분해요. 훨씬 간단하고요. 박 씨는 미영 씨의 말에 반대했습니다.
미영아, 그럼 우리 가게 정체성이 뭐가 되는 거냐? 30년 동안 반찬 가게였는데. 엄마, 정체성보다 수익이 중요해요. 감정에만 매달리면 망해요. 그날부터 박 씨는 정말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갈 필요도 없고 반찬을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냉동식품 재고 관리와 계산만 하면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오랜 단골인 김 씨의 말이었습니다. 순덕 언니, 솔직히 말하는데 이제 언니 가게에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냉동식품은 편의점이 더 싸고 반찬은 없고. 미안해. 미영이가 하는 일이라서. 미영이가 하는 일이라도 너무하네. 30년 정이 이렇게 쉽게 끊어지는 건가? 그 말을 들은 박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영이는 박 씨의 역할까지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손님 응대는 제가 할게요. 엄마는 뒤에서 정리만 해주세요. 왜? 내가 30년 동안 손님들과 이야기해왔는데. 엄마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박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엄마가 가게에 매일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영아, 그게 무슨 소리냐? 할 일도 별로 없으시고, 오히려 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방해? 내가 30년 동안 키운 가게에서 방해라고? 엄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효율성을 위한 거예요.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가 평소처럼 가게에 나가려 하자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미영아, 그래도 내가.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중요해요. 박 씨는 그날 처음으로 30년 만에 가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집에서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저녁에 미영이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매출이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앞으로도 제가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려 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 후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가 가게에 갔을 때 미영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월 200만 원에 임대 주실 수 있나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를 임대로 내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네, 편의점 창업하시려는 분이면 더 좋죠. 이미 냉장고도 설치되어 있고요. 전화를 끄는 미영이를 보고 박 씨가 물었습니다. 미영아, 지금 뭐 하는 거냐? 가게를 임대로 내준다고? 엄마, 이제 한계예요. 매출도 계속 떨어지고 차라리 임대료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미영아,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살아?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시고 저는 회사 일에 집중할게요.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운영한 가게를 그냥 포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미영아, 30년 동안 내가 이 가게를 위해 살았는데 그냥 포기하라고? 엄마, 현실을 봐야 해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때 사위 준호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이가 불러서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야, 너도 미영이 의견에 찬성하니?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요. 오빠가 회계를 해봤는데 임대료 받는 게 훨씬 안정적이래요. 박 씨는 사위까지 딸 편을 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엄마,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영이가 박 씨 몰래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을 불러서 가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은 위치는 좋네요. 편의점 하기에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습니다. 네, 냉장고도 새로 설치한 거라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박 씨가 뒤늦게 이 상황을 알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미영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엄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엄마, 법적으로는 제 명의잖아요. 제가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박 씨는 그 순간 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개업소 직원이 나간 후 모녀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미영아, 너가 이럴 줄 몰랐다. 내가 30년 동안 키운 가게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이야. 엄마, 30년 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정은 안 바뀌는 거 아니냐? 네가 어릴 때 이 가게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엄마,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현실이 중요해요. 준호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미영이도 나름대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준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요.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합세해서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당분간 가게에 나오지 마세요. 미영아, 그게 무슨 소리냐? 임대 계약 진행하는 동안 엄마가 계시면 복잡해져요. 임차인이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30년 동안 지킨 가게에서 나오지 말라고? 엄마, 법적으로는 제 가게예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씨는 그날부터 정말로 가게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나갔던 가게에서 완전히 쫓겨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임대 계약 성사됐어요. 다음 달부터 월 200만 원씩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냐? 엄마,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박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네 상인회장 이 씨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누님, 무슨 일이에요? 혹시 다른 자리에 작은 가게 하나 낼 수 있을까요? 가게요. 미영이가 운영하는 가게 말고요. 네, 제가 새로 시작해 보려고요.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님, 미영이랑 뭔 일 있었어요? 회장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자리만 좀 알아봐 주세요. 박 씨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30년간 쌓인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상인회장 이 씨는 박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누님, 정말 새 가게를 하시려고요? 74세 나이에? 회장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쌓은 실력이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자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 씨는 이미 생각해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집 전세금 중에서 일부 빼서 쓸 거예요. 그리고 큰 가게 필요 없어요. 작은 곳이면 충분해요. 이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님, 마침 좋은 자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300m면 가까운데 괜찮을까요?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기 쉽잖아요. 그날 오후 박 씨는 이 씨와 함께 그 자리를 보러 갔습니다. 이 씨가 알아봐준 곳은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면 괜찮겠네요. 임대료는 얼마나 해요? 월 80만 원이에요. 권리금은 500만 원 정도 하고요. 박 씨는 머릿속으로 곰곰이 계산해 봤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좋아요. 계약하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박 씨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미영이 모르게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박 씨가 새로 얻은 가게에서 나오는 걸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로 준비한다는 소문은 빨리 퍼졌고 금세 미영이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가 집으로 와서 다그쳤습니다. 엄마, 가게 하려는 거 아니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 안 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엄마, 나이 생각해요. 74세에 무슨 새 가게를 해요?
박 씨는 딸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네가 내 인생까지 결정할 권리는 없어. 엄마, 괜히 돈 낭비하지 마세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하지만 박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씨는 비밀리에 인테리어 업체와도 상담을 마쳤습니다. 박 씨는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습니다. 2주 후 인테리어가 끝났고 작지만 아늑하고 깨끗한 가게가 완성되었습니다. 박 씨는 가게 간판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손맛이라고 하면 어떨까?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는 동안 박 씨는 옛 단골 손님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김 씨 집이었습니다. 어머, 순덕 언니, 웬일로 집까지 와? 내가 새로 가게를 열었어. 와서 구경 좀 해줘. 새 가게? 미영이 가게 말고? 응, 내가 따로 연 거야.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반찬 만들 거야. 김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정말이야? 최 씨 할머니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순덕아, 그동안 이 반찬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다른 데서 사 먹어봐도 그 맛이 안 나더라. 언니, 이제 다시 제대로 된 반찬 드실 수 있어요. 언제 문 열어? 첫날부터 갈게. 박 씨는 단골 손님들의 반응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개업 전날 밤 박 씨는 설렜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영이가 갑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정말 가게 여셨어요? 응, 내일 문 열어. 엄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하세요? 무모한 일? 내가 30년 동안 해온 일인데 무모해? 엄마, 이미 편의점으로 바뀐 시장에서 반찬 가게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 씨는 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네가 틀렸다는 걸 보여줄게. 엄마, 그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망하면 망하는 거지. 하지만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할 수는 없어. 미영이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집스러우시네요. 알아서 하세요. 미영이가 나간 후 박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개업 당일 아침 박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습관대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박 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박 씨는 시장 상인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 가게를 열었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박 씨는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 새 가게로 향했습니다. 박 씨의 새 가게, 할머니 손맛,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오전 7시에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가 제일 먼저 가게에 찾아온 겁니다. 언니, 축하해. 기다리고 기다렸어. 고마워. 뭐 필요한 거야? 김치부터 사야지. 언니가 담근 김치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오전 10시가 되자 손님이 줄을 이었습니다. 30년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온 거였습니다. 최 씨 할머니도 왔습니다. 아이고, 순덕아, 정말 다시 열었구나. 눈물 날 뻔했어. 할머니, 어서 오세요. 무엇부터 드릴까요? 시금치 나물하고 멸치볶음. 아, 도라지 무침도 있나? 네, 다 있어요. 새벽에 만든 거라 신선해요. 최 씨가 반찬을 맛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아, 이 맛이야. 역시 순덕이 손맛은 못 따라와.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였습니다. 한 젊은 주부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주부는 최 씨 할머니의 소개로 왔다며 김치를 사서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맛있다고 한가득 사가는 모습을 보니 박 씨는 뿌듯했습니다. 오후 2시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첫날 매출은 박 씨의 예상을 훨씬 넘었습니다.
30년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빛을 발한 거였습니다. 한편 300m 떨어진 미영이 가게에는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최 씨가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끙끙 앓는 소리를 하는 임차인의 입에서 박 씨가 오픈한 반찬 가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영이는 박 씨의 가게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박 씨의 새 가게를 보았는데 줄을 선 손님들을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게 정말이야? 미영이는 몰래 가까이 가서 지켜봤습니다. 30년 단골 손님들이 모두 박 씨의 가게로 와 있었습니다. 김 씨 할머니가 다른 손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언니가 30년 동안 우리 동네에서 반찬 만드신 분이야. 딸이 가게를 편의점으로 바꿔버려서 언니가 새로 여신 거야. 미영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모두 어머니를 따라간 거였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박 씨의 가게는 하루가 다르게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반면 편의점 임차인은 매일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임차인이 미영이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편의점 매출이 나오지 않아 임대료를 기다려달라 한 겁니다. 미영이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가 되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차인이 2개월치 임대료를 연체한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가 가게에 가보니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옆 가게 사장은 미영이를 보더니 편의점 사장이 짐을 들고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3개월치 밀린 임대료 6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임차인이 사라진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장사가 안 돼서 임대가 어려울 거라고 잘랐습니다. 한편 박 씨의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상인 회장 이 씨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누님,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이런 성공을 거두다니. 회장님 덕분이에요. 좋은 자리 알려주셔서. 아니에요. 누님 실력이죠. 30년 노하우가 헛되지 않았네요.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거였습니다. 임차인이 야반도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이는 매일 빈 가게 앞에 서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빈 가게를 확인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300m 앞 어머니 가게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머니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 씨는 딸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손님들이 있어서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미영아, 웬일이야? 미영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 씨는 손님들 때문에 난처했습니다. 미영아, 지금은 손님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아니에요. 엄마, 지금 말씀드려야겠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박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손님들이 당황해서 쳐다봤지만 미영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엄마가 쌓으신 모든 것을 제가 무시했어요. 엄마의 경험과 노하우를 우습게 생각했고요. 박 씨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일어나라. 사람들이 다 보잖아. 엄마, 제발 용서해주세요. 임차인은 도망가고 가게는 비어있고 이제야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김 씨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딸이 잘못을 인정하는데 용서해줘야지. 박 씨는 미영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영아, 뒤에서 이야기하자. 가게 뒤편으로 가서 모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임차인이 3개월치 임대료 600만 원을 안 내고 도망갔어요. 지금은 빈 가게 관리비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아니에요. 엄마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미영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성공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30년 경험을 하루아침에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 씨는 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그동안 엄마도 많이 서운했다. 네가 엄마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회사에서 배운 것만이 정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의 30년 노하우와 단골 손님들과의 신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준호도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미영이만 편들었어요. 어머님의 소중한 경험을 인정하지 않았죠. 준호야, 너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야. 어머님,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고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이제야 후회하고 있어요. 박 씨는 사위와 딸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어쩔 거냐?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저희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도와준다고. 네, 엄마 방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진짜 반찬 만드는 법을요. 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기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첫째, 가게 운영 방식은 내가 결정한다. 네가 함부로 바꾸려 하면 안 돼. 네, 알겠어요. 둘째, 30년 경험을 다시는 무시하는 말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할게요, 엄마. 셋째, 정말 열심히 배워야 한다. 반찬 만드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네, 정말 열심히 배울게요. 넷째, 수익 배분은 7대 3이다. 내가 7, 너는 3. 미영이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감사해요.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시장 가는 것부터 배워봐라. 네, 엄마. 다음 날부터 미영이는 정말로 새벽 4시에 나와서 어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시장에서 재료 고르는 법부터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미영아, 배추는 이렇게 속이 꽉 차고 윤이 나는 걸로 골라야 해. 네, 이런 노하우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거네요. 당연하지. 30년 경험이야. 김치 담그는 법도 처음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미영아, 양념장은 이렇게 손으로 버무려 가면서 배추에 스며들게 해야 해. 엄마, 정말 어려워요. 손맛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4개월이 지나자 미영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방식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딸이 되었습니다. 박 씨도 딸의 변화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제법 반찬다운 반찬을 만드는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때 박 씨가 제안했습니다. 미영아, 네 가게도 다시 반찬 가게로 바꿔보자. 정말요? 하지만 임차인 때문에 손해본 돈은 그건 네가 배우는 값이야.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미영이의 가게도 할머니 손맛 2호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박 씨가 직접 관리 감독하고 미영이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6개월 후 두 가게 모두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가게에 와서 말했습니다. 순덕 언니, 정말 잘 됐어. 모녀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일하는 모습 보기 좋아. 모두 도와준 덕분이야. 순덕 언니 실력이지. 그리고 미영이도 이제 제대로 철이 들었고. 박 씨는 74세에 새로 시작한 도전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딸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된 거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배웠어요. 미영아, 엄마도 고마워. 네가 이렇게 달라져서. 지금 박 씨는 1호점과 2호점을 운영하며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0년 노하우의 진가를 증명했고 딸도 진정한 제자로 키워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박 씨는 항상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진짜 실력과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아.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하나씩 시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윤정아, 어제는 아, 맞다. 어버이날이었지. 엄마, 미안. 깜빡했어. 괜찮아. 그냥 섭섭해서. 엄마는 섭섭한 게 왜 이렇게 많아?
나도 바빠서 그러는 거잖아. 안녕하세요. 올해로 칠순을 앞둔 엄마 68살 정명자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자식에게 버림받았다, 외면당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식들이 각자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거니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건지 속상할 때가 많아요.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부모로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누구나 충분히 해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런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겠죠.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그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정말 스스로 한심했어요. 사람이, 그것도 엄마가 자식 하나 보고 싶어서 거짓말까지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게 진짜로 말이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심란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자식들이 나에 대한 진심인가 싶기도 하고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더라고요.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결국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연락도 자주 하지 않던 자식이 단번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다 퍼주기만 하는 그래야만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최근 보게 된 드라마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짝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아직도 그 애가 자라면서 했던 말들,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엄마는 내 거야, 아빠는 오빠 거 해. 애가 그런 말을 하면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짠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나를 전부 자기 거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정말 다 줬습니다. 제 시간도, 체력도, 마음도 전부요. 초등학교 입학식 때였어요. 다른 엄마들이 일하느라 못 왔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일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혀줬고 머리도 따아줬습니다. 학교 앞에서 딸을 놓고 오는 길에 괜히 울컥해서 혼자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나요. 윤정이 없이는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사춘기를 맞았을 땐 정말 진땀을 많이 흘렸죠. 첫 생리했을 때 당황한 윤정이를 위해 몰래 학교에 가서 옷도 챙겨주고 간식도 넣어줬어요. 학부모에게 보이면 안 된다고 담임 선생님께 부탁해서 몰래 교문 밖에서 전달했습니다. 그런 날 집에 돌아와 혼자 웃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고 있나 싶지만 그래도 이게 행복이지 싶었죠. 딸이 대학에 붙었을 땐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로 올라간다 했을 때 남편이 그랬죠. 굳이 멀리 보낼 필요 있냐? 가까운데도 좋은 학교 많잖아. 윤정이가 원하는 거잖아. 그래야 마음 놓고 공부하지. 그때부터 전 매달 반찬을 싸서 올라갔어요. 명절에도 못 내려올 땐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비 오는 날 남대문역 앞에서 큰 캐리어 들고 윤정이 자취방 찾아가던 기억이 나요. 그 작은 원룸안에 내 젊은 날이 다 들어간 것 같았어요. 첫 직장에 합격했다는 전화 받았을 땐 한동안 핸드폰을 귀에 대고 울었어요. 엄마, 나 됐어. 합격했어. 그래, 잘했다. 우리 딸. 근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점점 멀어지겠구나. 내 손 안에 있던 아이가 이제 점점 날 벗어나겠구나. 딸이 처음 사윗감이라고 데려온 이재훈이란 청년은 말수가 없고 예의는 있었지만 어딘가 윤정이와 어울리는 사람 같진 않았어요. 그래도 윤정이가 좋다니까 저흰 반대 안 했어요. 그래야 부모죠. 결혼식 날 윤정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예뻐?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얘는 지금 엄마 손을 놓으려는 거구나. 그 생각에 웃으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보러 갔던 날 윤정이 얼굴은 참 밝았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그 집에서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 곁에 있을 수 없구나 그걸 느꼈죠. 그때부터 조금씩 거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윤정이와 나 사이의 시간들이 떠올라서 거짓말을 하고서도 미안한 줄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정말 보고 싶었고 그만큼 정말 사랑했거든요. 내가 아픈 척을 해야만 오는 관계가 됐다는 게 참 비참하긴 했지만요. 그날 밤 딸이 제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잠들었어요. 숨결이 고르고 따뜻했어요. 그 애는 여전히 제 딸이었어요. 단지 멀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 애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 애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단 하루라도 좋으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윤정이는 다음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고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줘. 내가 전화 못 받으면 문자라도 남겨줘. 요즘 민지 케어하는 것 때문에 정신 없으니까. 그날 이후로 윤정이는 잠깐 다정해졌어요. 아니, 다정한 척을 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엄마, 점심 드셨어요? 오늘 좀 쌀쌀하던데 감기 조심하세요. 갑자기 그렇게 따뜻한 말들을 보내오는데 저는 답장을 하면서도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건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아플까봐. 그 공포가 만든 반짝 감정이었지 딸의 생활 안에 제가 다시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결혼 초만 해도 자주 연락했어요. 새댁 생활이 익숙하지 않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했었죠. 엄마, 이거 간장 몇 스푼이야? 이러다 된장찌개가 망하겠어. 둘이서 먹을 거면 1스푼 반이면 돼. 고춧가루는 조금만 넣고. 그런 날들이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얘기처럼 느껴져요. 윤정이가 달라진 건 애 낳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첫째를 낳았을 때는 그래도 종종 연락을 했어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고부터는 그야말로 연락두절이었습니다. 전화하면 안 받거나 짧게 끊기 일쑤였어요. 윤정아, 목소리 좀 들으려고 전화했어. 엄마 미안해. 애들이 울어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 나중이라는 말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그 애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한 달, 2달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짧은 톡 하나. 엄마, 요즘 어때요?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그런 문자를 보면 기뻐야 하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 문자라도 보내준 게 어디냐.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내가 너무 초라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고도 일부러 툭툭 말을 던졌어요. 당신이 너무 애지중지 키워서 그런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이 엄마를 쉽게 보니까 이러는 거지. 그 사람 말이 맞는 것도 같았어요. 그 애는 제게 너무 많은 걸 받았고 그래서 고마움보다는 당연함만 남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설날 즈음이었어요. 아들네 가족이 먼저 와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윤정이에게 전화해봤어요. 윤정아, 설인데 언제쯤 오니? 엄마, 우리 이번엔 집에 있으려고. 민지도 감기 기운 있어서. 아이고, 감기 걸렸어? 약은 먹었고. 응, 그이가 병원 데려갔어. 그럼 다음 주쯤이라도 내려올 수 있어? 이번 주 지나면 다시 바빠질 것 같아서 엄마, 미안해. 그날 아들 식구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면 괜히 힘을 줘서 말했어요. 우리 딸은 바빠서 자주 못 오긴 해도 잘 살고 있대. 하지만 솔직히 그 애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민지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는데 학교는 어디로 갔는지도 아직 못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딸이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하고 엄마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사이가 언제 이렇게 돼버린 걸까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또 한마디 보탰습니다. 이젠 그냥 놔둬. 전화 좀 해라. 그 말도 하지 마. 왜? 그 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자존심 문제지. 부탁처럼 들리잖아. 그 말 듣고 며칠은 일부러 참았어요. 하지만 참는다고 속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나중엔 그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윤정이에게 처음으로 서운하다고 말한 날이 있었어요. 어버이날이었어요. 집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전화도 문자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윤정아, 어제는 아, 맞다. 어버이날이었지. 엄마, 미안, 깜빡했어. 괜찮아. 그냥 섭섭해서. 엄마는 섭섭한 게 왜 이렇게 많아? 나도 바빠서 그러는 거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애는 몰랐던 거죠. 그 섭섭하다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이 들어있는지를요. 이제는 연락이 와도 설레지 않아요. 전화기가 울리면 오히려 긴장부터 돼요. 무슨 일 있나 싶어서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 애가 지금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저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목소리만 들려줘도 세상이 다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요. 전화 좀 해라 그 말도 안 해요. 그 말 한마디가 딸에게는 부담이 되고 저한테는 눈물의 씨앗이 되더라고요.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 애가 먼저 전화를 걸어주는 날이 올까 해서요. 처음엔 그저 바쁜 줄만 알았어요. 윤정이네는 애가 둘이니까 직장도 있고 요즘 살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명절 한 번 못 내려와도 전 그냥 참았어요. 근데 그게 해마다 반복이 되니까 그게 습관처럼 굳어졌어요. 설날도 추석도 이젠 그 애 없는 명절이 더 익숙해졌어요. 처음 몇 번은 기다리다가 밥도 안 먹고 있었는데 이젠 그냥 아들내 먼저 밥 차려줘요. 그 애는 올 생각이 없는 거니까요. 그날도 그랬어요. 아들 가족들이 명절 아침에 와서 북적북적했죠. 손주들도 뛰어다니고 며느리는 전 부치느라 바빴고요. 윤정이는 뭐래? 아침에 문자가 왔어. 오늘은 집에서 쉰다고. 뭐 또 이번에도 안 온대? 요즘 회사 일도 힘들다잖아. 명절에라도 쉬어야지. 그래도 지 부모는 안 보고 시댁엔 갔다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밤 조용히 딸이 올린 단체 채팅방 메시지를 봤어요. 거기엔 생일상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은 음식들과 시부모와 함께 웃고 있는 윤정이 얼굴이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목구멍이 턱 막히더라고요. 여보, 이것 좀 봐. 뭔데? 윤정이가 시댁에 생일상 차려드렸대. 그래?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서 말을 잇지를 못했어요. 나는 명절마다 오지도 않는 애인데 생일상을 저렇게 정성껏 차려주는 모습을 보니 서운하다 못해 서글펐어요. 그날 이후로 자꾸 비교를 하게 됐어요. 동네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면 더 심했어요. 어머, 너희 아들은 또 이번 주말에도 왔대? 그럼 우리 아들 와서 마당도 치워주고 갔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딸은 한 달에 한 번도 못 본다. 그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애가 우리 집에 마지막으로 왔던 게 언제였는지 이젠 정확히 기억도 안 나요. 가끔 민지 사진이나 카톡으로 오긴 해요. 그럴 땐 괜히 그 사진 보면서 얼굴 보듯이 보고 또 봐요. 하지만 그런 사진 하나로 내 마음이 채워지진 않아요. 윤정이한테 직접 말해본 적 있어요. 윤정아, 우리도 생일인데 밥 한 끼는 하자. 엄마, 나 진짜 바빠. 그날도 일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그럼 다음 주라도 보자. 글쎄, 일정 보고 연락할게. 연락은 결국 없었어요. 사위한테 전화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좀 더 정중하게 말해줘요. 장모님, 죄송해요. 요즘 윤정이가 정신이 없어서. 애들 때문에 그런 거지? 네, 민지 학원 스케줄도 많고 회사도 일 많고요.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여긴 시간 나고 거긴 시간 안 나는 거야. 한 번은 일부러 대놓고 말한 적 있어요. 이서방, 우리 딸이 시댁은 자주 가던데 우리 집엔 왜 안 오게 하나? 그건 제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윤정이가 부담스러워해서요. 부담스러워? 왜?
어머님이 서운하다고 자주 말씀하셔서 그게 조금 걸리나 봐요.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서운한 것도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됐구나. 그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생일, 명절, 어버이날 이젠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오히려 아들들이 챙겨주는 밥상이 더 고맙게 느껴질 정도예요. 윤정이는 아예 마음이 떠났나 봐요. 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외면할 수 있는 건가 싶어요.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집 자식들은 안 그래. 딸이면 더 잘 챙긴다더라.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 우리 딸은 다른 집 자식은 아닌가 보다. 병원 가는 길이었어요.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뭐라도 좀 검사를 해보자 싶어서 동네 내과에 갔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내 옆에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나 병원 왔어. 허리 아파서 오늘은 애 좀 데리고 나가죠.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부모가 아프면 자식은 이렇게 걱정도 해주고 챙기기도 하는구나 싶어서요. 근데 나는 아파도 연락할 사람이 없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정명자님, 혈압은 조금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정해야겠네요. 그 말에 괜히 덧붙였어요. 혹시 뭐 심각한 건 없을까요? 의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정도면 연세의 흔한 수치예요. 무리만 안 하시면 됩니다. 무리, 그게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나는 무리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조용한 거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병원 다녀왔어. 뭐래? 그냥 피 검사했는데 수치가 좀 그렇대. 그러게 맨날 나돌아 다니더니. 이젠 좀 쉬어. 그 말에 괜히 서운했어요. 그 사람도 이제는 내 기분엔 관심이 없구나 싶었죠. 저녁에 혼자 주방에 앉아 멍하니 있던 중이었어요. 윤정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문자를 써내려갔어요. 윤정아, 병원인데 검사 결과가 좀 안 좋대. 쓰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몇 번을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보내버렸어요. 1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엄마, 지금 병원이야? 어디야? 동네 내과였는데 그냥 피 검사했더니 뭐래? 정확히 뭐가 안 좋대? 수치가 좀 그렇다는데 큰 병원 가보라더라.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알겠어.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애는 진짜 이 말을 해야오는 애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누구야? 윤정이 내가 병원 다녀왔다니까 온대. 그렇게 오라 해도 안 오더니 아프다니까 오냐? 그 말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맞는 말인데도 그렇게 들으니 더 서글펐어요.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윤정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옷차림은 급하게 나온 티가 났어요. 엄마 괜찮아? 어디가 안 좋아? 의사 뭐래? 그냥 수치가 좀 그런 거라더라. 그래서 대학병원 가보라고 했어? 그냥 한 번 더 검사 받아보라 했어. 윤정이는 제 어깨를 꼭 잡았어요. 엄마 진짜 무슨 일 있으면 안 돼, 알지? 그 말에 울컥했어요. 정말 아픈 것도 아닌데 아픈 척하는 내가 너무 비참했어요. 딸이 식탁에 앉았어요. 밥은 먹었어? 먹었지 뭐.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야. 아파도 말 안 하고 배고파도 안 먹었다 하고. 그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럼 너라도 자주 왔어야지. 그럼 내가 굳이 거짓말했겠니? 그 말을 삼키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잠시 후 사위가 전화로 상황을 확인했는지 윤정이 핸드폰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줘. 그 대화 뒤로 윤정이가 부엌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좀 무서웠어. 왜? 엄마한테 전화 온 거 보고 심장이 쿵 떨어졌어. 괜히 막 별 생각 다 들고.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그 생각을 일부러 하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날 밤 윤정이는 우리 집에 자고 갔어요. 그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민지도 없이 혼자 온 건 처음이었죠. 밤중에 화장실 가는 길에 거실에서 담배 피우던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다가 아프다고 해야 오는구나. 그 말이 귀에 박혀서 안 잊혀지더라고요. 나 자신이 싫었어요. 거짓말하는 내가 싫고 그걸로 감동받은 윤정이가 미웠어요. 그 애가 나를 정말 사랑했으면 내가 이런 짓까지 안 했을 텐데 싶어서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거짓말 위에 다시 만났어요. 그게 무너질지도 모르면서도 잠시라도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내 마음이 그땐 정말 너무 아팠어요. 윤정이가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간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어요. 민지도 없이 혼자 와서 작은 방에서 내 입을 덮고 자는 걸 보니까 괜히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 애가 자던 새벽, 나는 몇 번이나 깼어요. 괜히 숨소리 듣고 싶어서 잠든 얼굴도 한참 들여다봤어요. 잠이 든 윤정이 얼굴은 어릴 적 그 아이 얼굴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그 애가 눈을 떴어요. 엉킨 머리로 멍하니 날 보더니 잠시 후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엄마, 밤새 잠을 좀 설쳤어. 왜? 그냥 무서워서. 무섭긴 뭐가 무서워. 진짜 뭐라도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그 말을 듣는데 미안해서 가슴이 저릿했어요. 내가 만든 공포였잖아요. 딸이 거실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 애는 내 눈을 바라보지 않고 창밖만 가만히 쳐다봤어요.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고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 나 진짜 몰랐어. 그 말이 나왔을 때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딸과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더니 말없이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했어요. 지금이라도 왔으면 된 거지.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이 또 터져 나올 뻔했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온 게 어딘가 싶다가도 내가 왜 이런 상황까지 와야 했나 싶기도 했어요. 딸이 그날 하루를 더 있고 간다고 했어요. 내일 일 있는데도 괜찮아? 그이한테 얘기했어. 이틀은 봐야지. 괜히 무리하지 마.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이제부터는 좀 자주 올게.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점심때쯤 돼서 딸이 이런저런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정리도 하고 빨래도 널고 김치도 꺼내서 다시 담그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모든 행동이 나한테는 어색했어요. 갑자기 효녀 노릇을 하려니 도리어 불편했어요. 딸이 나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지? 갑자기 왜 이래? 몰랐으니까 이제라도 하려고. 윤정아, 그냥 편하게 있어. 억지로 하지 마. 나는 진심이었어요. 억지로 미안해하고 억지로 착한 딸하는 게 차라리 더 아팠어요. 그날 저녁 딸은 다시 제 옆에 누워서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그렇게까지 멀어진 것 같았어? 응, 난 네가 날 지운 줄 알았어.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러면 그냥 가끔이라도 전화했어야지. 보고 싶다고 했어야지. 그 말이 끝나자 우리는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아픈 게 아니어서 다행이고 이 거짓말이 오늘로 끝이 나서 다행이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끝일까? 내가 안 아프면 그 애는 또 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윤정이가 다녀간 이틀은 참으로 이상한 시간이었어요. 딸이 곁에 있으니 좋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말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행동은 그저 낯설고 어색했어요. 밥을 차려줘도 집안을 치워도 그 애가 웃는 모습이 참 좋은데도 자꾸 내 마음속에선 이게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딸이 나가기 직전이었어요. 짐을 챙기고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가고 나면 꼭 병원 다시 가봐. 내가 예약해줄게. 됐어. 그냥 지켜보라더라. 그래도 대학병원 가서 MRI 같은 거 찍어봐야지. 괜찮다고 방심하면 안 돼. 그 순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더 이상 내 거짓말 위에서 헛된 걱정하며 사는 것도, 내가 감정에 매여 진실을 덮고 있는 것도, 이젠 그만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딸이 현관문을 열기 직전 내가 입을 열었어요. 윤정아, 딸이 돌아봤어요. 표정은 환한 미소였어요. 응, 엄마. 엄마, 사실은 괜찮아.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은 거야. 그 말이 나오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내 귀에도 들렸어요. 딸은 그대로 멈췄어요. 웃음기 사라진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어요. 뭐라고? 병원에서 그냥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했어. 다른 건 다 괜찮대. 그럼 그 문자 엄마 그거 일부러? 보고 싶었어. 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날따라 정말. 딸의 눈이 점점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끝이 허공을 헤매는 게 보였어요. 딸이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문을 닫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응, 미안해. 엄마 그건 좀 너무했어. 그렇게라도 해야 올 것 같았어. 나는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이 애한테 미안하고 나 자신에게도 너무 서글펐어요. 그럼 내가 온 건 괜히 온 거야? 아니야, 오니까 좋았어.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게 아니라 진짜 걱정했단 말이야. 잠도 못 자고 별 생각 다 하고.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울고 있는데 나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없었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상황을 짐작했는지 딸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그런 말 안 했으면 너 안 왔겠지. 아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넌 너무 오래 안 왔어. 네 엄마한테는 네 얼굴이 약이야. 그거 몰랐냐? 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은 그 아이도 부정할 수 없었나 봐요. 조용한 침묵이 흐르고 딸이 물었어요. 엄마는 내가 미웠어? 아니, 단 한 번도. 그럼 왜 그렇게 속였어? 너무 보고 싶었는데 말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미쳤던 것 같아. 그 말밖엔 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야 100가지가 넘지만 결국은 하나였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딸은 다시 짐을 챙겼어요. 아까와는 다르게 말없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거지? 응, 검사 다시 안 해도 될 정도래. 그럼 다음엔 거짓말 말고 그냥 전화해.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죠. 그래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겠어요. 딸이 떠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서 그 아이가 마셨던 컵을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아직도 미지근한 물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싱크대에 붓고 말았어요. 마음 한켠이 텅 비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위에게서 저녁쯤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윤정이 괜찮은가요? 응, 별말 안 하더라. 좀 놀란 것 같아서요. 그래도 어머님 진심은 알았을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내가 딸한테 상처를 준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불도 안 켜고 가만히 있었어요. 딸이 내게 진심을 내보이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졌다는 게 참 부끄럽고도 아팠어요. 이제야 깨달아요. 사랑이 깊다고 해서 그게 다 용서받을 이유가 되진 않는다는 거려. 엄마도 사람이라 때로는 아프고 외롭고 두렵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딸이 떠난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같은 거실, 같은 부엌인데 이상하게 더 넓어진 것 같았어요. 그 애가 머물렀던 이틀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좋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고요. 현관문을 등지고 돌아서는 딸의 모습,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이젠 기다리지 말자. 이젠 기대하지 말자. 이젠 나도 그만하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주방 식탁에 윤정이가 접어놓고 간 메모가 있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병원 꼭 다시 가요. 연락 자주 할게요. 사랑해. 짧은 글인데 그걸 읽는데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대신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남편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윤정이 간 거 아시오? 아쉬운 건 이제 없어. 진심이야? 응, 이제 기대 안 하려고. 그게 덜 서운하더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잘했다. 이제 당신도 당신 생각 좀 해. 며칠이 지나고 윤정이에게서 톡이 왔어요. 엄마, 점심 드셨어요? 바람 쐬러라도 나가요. 요즘 날씨 좋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 문장에 한참 마음이 들썩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나는 그래 고맙다고만 짧게 답장했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그 애의 말도 행동도 내 마음을 흔들지 않았어요. 아들 가족이 주말에 집에 들렀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님, 아가씨 다녀가고 나서 기분 괜찮으세요? 응, 다녀간 것만으로도 됐지 뭐. 정말 오랜만에 온 거잖아요. 그러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어. 그 말을 하면서 나는 내 마음이 정말 변했음을 느꼈어요. 그게 슬프기도 했고 속이 편하기도 했어요. 하루는 윤정이가 전화를 했어요. 평일 낮이었어요. 엄마, 뭐해요? 방금 빨래 개고 있었어. 괜찮아요? 응, 왜? 그냥 걱정돼서 병원은 안 갔죠? 응, 안 갔어. 가도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왜요? 다시 보라던데. 윤정아, 이젠 엄마도 그냥 살고 싶어. 너무 걱정하지 마. 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내 진심이 그 애한테 닿았기를 바랐어요. 며칠 뒤 딸이 택배를 보냈어요. 보양식이랑 건강보조식품이 들어있었어요.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알았지. 이젠 진심으로 잘할게요. 사랑해요. 그 쪽지를 읽고 나는 아무 감정도 없는 줄 알았는데 왈칵 눈물이 났어요. 근데요, 그 눈물은 서운해서 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 돌아온 느낌이어서 났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진심은 나한테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젠요. 그 애가 전화 안 해도 괜찮고 명절에 못 와도 괜찮고 사진 한 장만 보내도 괜찮아요. 내가 바뀌었어요. 엄마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믿던 내가 이제는 조금 내려놓기로 했어요. 사람이요. 오래 참는 것도 능력이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끝에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남더라고요. 내가 딸에게 바라는 건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는 아프다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만 한 달에 한 번 전화 한 통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내가 딸한테 바라는 전부예요.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낙엽이 쌓이는 걸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흘렀구나 생각했어요. 딸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은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 애썼어요. 기대도 안 하고 서운해하지도 않기로요. 윤정이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감기 조심해요. 응, 너도. 이번 주에 민지 시험 끝나면 한번 들를게요. 그래, 바쁘면 안 와도 돼. 그 한마디에 딸은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언제 오니 꼭 와야지 했는데 이젠 안 와도 되라고 하니까 그 애도 당황한 거겠죠. 민지가 영상통화를 걸어온 날도 있었어요. 외할머니, 우리 집 오면 찐빵 해줄 거예요? 그럼 민지가 좋아하는 단팥으로 해줄게. 우리 엄마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진짜예요. 그 말에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린아이의 진심이란 게 가끔은 어른보다 더 선명할 때도 있더라고요. 남편은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당신 요즘 많이 차분해졌다. 그래 보여?
예전엔 하루 종일 딸 생각만 하더니. 이젠 그럴 시간에 차라리 산책 나가는 게 낫더라.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조금 달랐어요. 윤정이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감정을 예전처럼 꺼내놓지 않을 뿐이에요. 명절이 다가왔을 때 윤정이는 하루를 뺏어왔어요. 예전같이 이틀도 아니고 부랴부랴 와서 얼굴 비추고 가는 수준이었어요. 엄마, 이번엔 오래 못 있어 미안해요. 괜찮아. 잠깐이라도 본 게 어디야. 내년 설엔 좀 더 길게 올게요. 그 말 예전 같았으면 손꼽아 기다렸겠지만 이젠 그냥 흘려들었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덜하니까요. 딸이 돌아간 후 식탁 위에 있던 남은 과일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내가 한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더 외로웠고, 그래서 더 깊었고, 그래서 결국 짝사랑이었구나.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란 그런 거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 애가 내 사랑을 기억하지 않아도, 나 혼자 다 주고 끝나도 그래도 괜찮아요. 하루는 친구가 말했어요. 넌 참 딸한테 애틋한 엄마였어. 그 말에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젠 그냥 애틋하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친구는 잘 몰랐겠지만 나는 그 말이 내 속을 비워주는 말 같았어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다리는 사랑도, 먼저 손 내미는 사랑도 너무 오래 되풀이되면 그건 짝사랑이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제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딸을 사랑했던 만큼 내 몸도 내 마음도 챙기고 내 시간을 쓰고 싶어요. 딸은 아직도 모르겠죠. 자기가 짓궂은 말 한마디에 엄마가 몇 밤을 울었는지. 그런 건 이제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저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사랑은요, 나눌 수 있을 때 예쁜 거지 한쪽만 주면 언젠가는 기억에서조차 닳아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애를 사랑해요. 그게 짝사랑이었다 해도 그 사랑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심이었던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